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해 주요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도 34년 만에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엔저 효과로 시가총액이 10조 엔을 넘는 기업도 18개사로 역대 최다를 찍었는데요. 하지만 실물 경제는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25년 올 한 해 일본 경제에 대해서 전망해보고요.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의 신이자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에 관한 책 참 많죠. 그의 투자 전략이나 성공 배경을 다룬 책들이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워렌 버핏이 투자의 신이 돼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가 오랜만에 크게 반등에 성공했네요. 예, 네. 이제 새해 들어서 첫 반등에 성공한 날이었고요. 코스피는 오늘 1.79%가 올랐습니다. 40포인트가 넘게 오르면서 단번에 2,44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장중에는 2% 이상 좀 상승폭을 크게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코스닥이 오늘 더 강세였습니다. 그렇더라고요. 2.79% 19포인트가 올라서 700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반등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랜만에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좀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800억 원, 기관이 3,100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특히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의 집중적인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영향으로 오늘 삼성전자는 1.87% 강세 나타냈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6%대의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네. 보였고요. 코스닥도 시총상위 종목들로 대부분 빨간불을 켰습니다. 주목할 건 특히 이제 2차 전지주가 오랜만에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 대내외 정치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속에서 오늘 증시가 좀 큰 폭의 반등을 이뤄냈다는 데 좀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국의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됐었던 날이었고요.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지수가 좀 위아래로 출렁이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새해 첫날 거래, 간밤에 첫날 거래였는데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소식이 좀 투심이 악화되면서 네. 주요 지수들이 다 하락세를 나타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도 109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이게 2년 만에 최고치예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용이하게 들어올 환경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올해 지수 반등의 좀 청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요. 지난해 우리나라 그 출생자 수가 9년 만에 증가했다면서요? 네. 행정안전부가 작년 이제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작년 우리나라 출생자 수 24만 2,334명. 그래서 2023년 1년 전보다 7,295명이 더 늘어서요. 9년 만에 증가를 했습니다. 9년 만에 출생 인구의 반등이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우리나라 저출생에 대한 고민이 깊었지 않습니까? 9년 만에 반등이다 보니까 이게 저출생의 늪에서 드디어 탈출하나 네. 이런 신호탄이다. 라는 건지 아니면 이게 반짝 증가인 건지 좀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계속 해왔던 저출생 대책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합니다. 예를 네. 들면 출산 지원, 뭐 양육비에 대한 보조라든지 아니면 뭐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젊은 층에서 결혼과 출산을 좀 기피하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수그러들었다.
분석이 있고요. 네. 지난해 또 시행된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 등록제, 보호 출산제 이런 네,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출산율 반등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출산 등록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모의 의지에 따라서 출생 신고 시점도 달라지고 네. 미신고되는 경우도 근데 많았었는데 이제는 의료기관이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법적 의무가 네. 부여된 겁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말씀하신 대로 출생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법제화한 제도가 되겠고요. 네.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추세를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저출생 정책이 완전히 성공하고 자리 잡았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뭐 1년인데요. 네, 시기상조라는 거죠. 특히 이제 코로나19 기간이 한 2년여간 있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미뤘던 결혼이 좀 끝나고 나서 일시에 해소돼서 지금 출생 인구가 일시적으로 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수준까지 출생률이 회복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지면 좋겠네요. 네. 자,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금 뭐 계란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39짜리 계란 한 판 소매 가격이 7,000원에 육박을 했다고 하네요. 이게 네. 1년 전보다 가격 비교를 해보면 7에서 8% 정도 비싼 수준이고 지금 추세로 봐는 곧 7,000원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가격이 오르냐고 하면은 겨울철에 이제 늘 찾아오는 거지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지금 확산된 영향이 일단 있고요. 네, 네. 사료값도 굉장히 급등한 영향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또 이게 지난해 여름철엔 폭염이 되게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염으로 인해서 산란계의 생산성이 좀 많이 저하됐다라고 해요. 그것도 네. 원인으로 꼽히는데 일단 당장은 지금 고병원성 AI가 확산세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작년 10월에 이제 경북 지역 오리 농장에서 이게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을 해서 신고가 됐고요. 네. 이후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계란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생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9건 정도이고 살처분된 산란계를 보면 100만 마리 정도가 되는데 네. 전체 산란계 사육 규모의 1.23%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제 문제는 우리 산란계 사육 농장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충북 충남 지역, 경기도 지역 네, 이 네. 지역에 지금 고병원성 AI가 좀 퍼지고 있어서 네. 이거의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설 연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란값이 오르는 것은 설 연휴를 앞두고 분명히 물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죠. 네, 네. 설 명절 음식 장만하는 데서 계란 굉장히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전도 붙여야 되고. 네, 그렇죠. 전이 대표적이죠. 수요가 참 많이 늘어나는 시기인데 네. 또 계란이라는 게 뭐 빵도 그렇지만 각종 뭐 아이스크림 각종 가공식품의 주 원재료이기 때문에 먹거리 물가와도 아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농심부는 계란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할인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일단 계란 한 판값이 7,000원이 넘지 않도록 대형마트나 농협 하나로마트에 판매되는 계란에 대해서는 할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지금 미국도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이 확산되면서 미국이 더 심합니다. 계란값이 2배 넘게 지금 급등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제 가격 말씀하셨는데 유통업계에서도 이제 해가 바뀌면서 각종 제품의 가격을 네. 줄줄이 올리고 있다면서요. 어느 정도는 예고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주요 제과업체들 있죠. 대표적인 과자 제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적게는 7에서 8%, 많게는 뭐 두 자릿수대의 가격 인상을 지금 단행했거나 단행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생활용품 가운데서는 뭐 많이 쓰는 샴푸, 손세정제 이런 그 생필품 가격들 다 1,000원 정도씩 올렸다고 하고요. 네. 화장품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장품 업체, 뭐 립스틱 겨울에 많이 쓰잖아요. 립밤 이런 세트 가격 뭐 6,000원 정도 인상을 한 제품도 있고 네. 세럼 가격 5,000원 정도 올렸다고 하고 적게는 뭐 이렇게 1,000원에서 5,000원 정도씩
가격을 올린 제품들이 수두룩합니다. 유통업계 가격 인상은 환율 영향이 좀 커 보입니다. 네. 대부분의 원재료를 아무래도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근에 몇 달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른 게 결국 원재료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가격 인상 압박을 받게 됐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입니다. 네. 이처럼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들여오는 업체들은 사실 점점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보통 2, 3개월 단위로 원재료를 들여오는데 지금 비축분이 다 소진되면 이제 새로 수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한 최근 2, 3개월 동안 단기에 급등한 이 환율이 그만큼 비용이 전가가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올 1분기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압박을 좀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6분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지난해 일본 증시가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지난해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기도 했는데요. 올해 BOJ에서 금리 인상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금융시장이 이렇게 좋았던 것과는 달리 실물 경제는 그리 좋지 않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올해 일본 경제 어떨지 전망해보고 또 우리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과 닮아가고 있다는 이 우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박상준 와세다 대학교 국제학술원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세다대에서 가르치시는데 이제 이렇게 방학 때 이럴 때는 한국에 자주 네, 오시는 지금 건가요? 와서다가 2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네. 연말 연시 브레이크가. 그래서 잠깐 왔습니다. 근데 일본은 학교가 4월에 시작하지 않나요? 네, 한국보다 한 달 늦습니다. 네. 4월에 시작하고 10월에 시작하고. 네, 근데 지금은 그럼 어떤 네, 기간이죠? 그래서 한국은 12월에 끝나잖아요. 네. 일본은 1월에 끝나야 되는데 네. 지금 연말 연시니까 학기가 끝나기 전에 2주 브레이크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시간 네. 이용해서 오신 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지난해 그 일본 경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꽤 오랫동안 힘들었던 일본 증시가 이제 지난해는 역대 그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개별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급등했다면서요. 네, 일본 그렇습니다. 현지에 계시면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2023년 4년 좋긴 했지만은 네. 일본 경제라든가 기업의 실적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정도부터였어요. 그래서 2013년 벌써 네. 11년 전부터 네, 꾸준히 네. 좋아지다가 네. 코로나 기간에 1, 2년 정도 다시 좀 안 좋았다가 그 뒤에 코로나 끝나면서 좋아졌죠. 그래서 네. 시가총액 전체로도 뭐 도쿄 프라임, 한국의 코스피 같은 네네. 그런 것도 많이 올랐고요. 시가총액 전체가 또 일본 개별 기업들도 뭐 도요타라든가 소니, 히타치 그런 기업들도 지금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에 가고 있고요. 도쿄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아무래도 도요타 자동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468조 원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시가총액이. 아, 네, 저보다 잘 아시네요. 아니, 저도 이제 조사해봤죠. 예, 예. 그래서 도요타, 뭐 미쯔비시, 소니, 리크루트 홀딩스, 히타치 제작소 이렇게 상위 5개 기업이더라고요. 네. 그 지금 이제 주가가 4만을 돌파했다가 오늘 같은 네. 경우는 보니까 39,894 이 정도로 네. 좀 이제 하는데 어쨌든 뭐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만 돌파한 이후에는 네. 3만 8천 대, 3만 9천 대 그 네.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뭐 프라임 시장에서 말씀하신 그 연간 주가 상승률이 100%를 넘은 기업도 29곳에 달할 정도로 일본 증시가 정말 우리와는 너무 다르게 지난 네. 한 해 움직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아까 2013년부터 뭔가 좀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 밖에서 볼 때는 네.
정말 잃어버린 10년이다, 20년이다, 아니면 그 이상의 아주 장기 불황이다라고만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일본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13년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네. 좀 좋아진다는 거를 네. 느끼셨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네. 학생들 취업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취업이 굉장히 잘 되고요. 네. 또 경기 나쁠 때는 안 좋고. 네. 그러니까 일본도 계속 경기가 좋다 안 좋다 하는 거를 반복은 했어요. 막 계속해서 안 좋다든가 막 계속해서 좋다든가 이런 건 없었고요. 반복했는데 2013년 전에는 리만 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많이 안 좋았죠. 그랬는데 2013년 정도부터는 좋았기 때문에 학생들 취업이 굉장히 잘 되는 거를 쭉 봐왔습니다. 네. 하긴 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눈을 돌려서 네. 가면은 취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건너가는 걸 사실 저희도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일본이 조금 그렇죠. 특이한 게 네. 그렇습니다. 기업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의 주가 상승은 기업 실적도 개선됐지만 그게 가장 큰 요인이지만 뭐 엔저라든가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시아에서 마땅히 투자할 만한 곳이 한국도 약간 불안하고 뭐 중국은 또 미중 마찰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본으로 움직인 것도 있고요. 몇 가지 요인이 있긴 한데 기업의 실적이 개선된 게 뭐 큰 요인이긴 하고요. 네. 그런데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니까 일자리가 많이 늘기도 했고요. 반면에 뉴스 들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임금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일본의 장기 불황의 그 터널에서 일본이 이제 거의 빠져나왔다고 진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미 빠져나온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저는 저성장, 네. 저성장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전망이 네. 지금 뭐 계엄 상황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은 그 전의 전망이긴 하지만은 네. 1.8% 실질 GDP 증가율이라고 해서 네. 1.8%도 굉장히 실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전망이 한 1.2% 뭐 아니면 좀 낮게 보는 곳은 0.8%. 네. 일본 같으면은 1.8% 한국의 내년 전망이 1.8%면은 일본은 목표치가 2.0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이고요. 네. 1.2만 돼도 내년에 1.2만 돼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성장이라는 것은 뭐 고착화가 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일본은 이제 저성장이라는 것은 받아들였고 네. 일본 국민들이 특히 일본의 젊은이들 20대 청년들은 2000년에 태어난 사람도 올해 벌써 25살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25살까지 청년은 계속해서 일본이 이미 잃어버린 10년이다 할 때 네. 태어나가지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이 친구들은 과거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뭐 강한 일본 네. 아니면 막 굉장히 주목받는 일본 네. 세계 몇 위를 다투는 일본 이게 아니라 편안한 일본 내가 그냥 살기 편한 나라 이걸 지향하고 있는데 네. 저성장이지만 고용은 굉장히 안정돼 있으니까 네. 또 임금은 낮지만은 일자리 걱정이 별로 없으니까 편한 사회가 편안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런 거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활력이 있다 이런 건 좀 못 느끼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일본은 아무래도 사람도 늙으면은 활력이 떨어지지만 네. 사회 전체도 저는 일본에서 절실히 느끼거든요. 사회 전체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은 네. 그만큼 활력이 떨어져요. 웬만한 모임에 나가면은 저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부모 세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모임 나가면 저도 젊은 축에 속할 때 깜짝 놀라고 젊으시잖아요. 네. 아니에요. 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사회 전체로 활력이 떨어지고요. 그게 굉장히 일본의 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을 피하기는 되게 어렵고 네. 또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응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늙었다. 사람으로 치면 내가 이미 늙었다. 내가 이미 60대 혹은 70대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당도 조절을 해야 되고 뭐 고혈압도 조절을 해야 되고 하면서 어떻게 이 늙은 나이에 잘 내 몸을 관리할 것인가. 일본은 그거에 신경 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우리 올해 성장률을 1.8%로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1.2%? 일본의 목표는 늘 일본의 목표는 2.0%인데 네, 네. 올해 전망이 한 0.8에서 1.2 정도. 0.8에서 1.2. 네, 그러니까 1% 내외. 지난해 성장률은 그럼 얼마로? 0.4%. 그럼 훨씬 더 지금
목표 잡는 거네요. 그러니까 2024년보다는 약간 왜 그러냐면은 2021년이 좀 좋았어요. 네. 2023년이 좀 좋았기 때문에 한번 좋아지면은 과거 그 수치가 올라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더 높이기가 또 네, 기저가 쉽지 않잖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2024년은 0.4% 정도. 또 2024년에는 워낙 이슈도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0.4% 정도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2025년에는 그거보다 개선된 한 1.2%. 그런데 그 실물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좀 과장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가 일본은 공존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쩌면은 다른 나라들도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 일본에서는 계속 벌어졌으니까 우선은 뭐 그렇게 고령화된 사회도 일본이 처음이었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그냥 간단히 GDP라고 한다면 네. GDP라는 것은 국내 총 생산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그 노년 인구가 많고 또 노년 인구는 계속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그 국민연금을 받는 계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 계층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왜 그 반면에 고용은 굉장히 좋으냐면은 기업들의 실적은 좋은데 일본 기업들도 대기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대부분 해외 시장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수출이 중요하지 않고요. 아직 한국은 수출을 많이 강조하지만 일본은 수출보다 더 중요한 게 해외 생산, 해외 판매예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해외에서 생산해서 해외에서 판매하는 거는 일본 GDP에 잡히지 않아요. 아하. 근데 이게 일본 기업의 실적에는 잡히죠. 네. 영업이익에는. 아.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니까 기업들이 그만큼 고용을 할 그러니까 여력이 기업 있는 것이고요. 시가총액은 늘어나는데 네. 실제로 명목 GDP는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네, 실질 GDP는 오히려 네. 실질 GDP가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약간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명목 GDP 같은 경우는 세계 몇이었었죠 이게? 세계 3위인가 2위였다가 네, 2010년에 중국에 밀려서 세계 3위가 됐다가 또 이번에 독일에 이어서 이제 4위에 세계 4위. 예,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도 네. 계속 정체가 돼 있으니까 네. 그 구매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뭐 한국의 수년 전에 한국보다 낮아졌고 네. 그리고 명목으로 1인당 GDP를 본다 하더라도 네. 달러 베이스를 본다 하더라도 엔화가 또 많이 그 약세가 됐기 때문에 네. 한국보다 그 명목 1인당 GDP도 낮죠. 그럼 왔다 갔다 생활하시면서 네. 같은 돈을 들고서 네. 어디가 더 체감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은 한국도 그런데 최근에 그 한국 원화도 굉장히 많이 그 내려갔잖아요. 가치가.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일본 돈 가치가 한국에서는 네. 조금 회복됐나 싶은 느낌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또 얼마 전까지는 100엔당 800원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네. 그때는 뭐 확실히 한국이 더 비쌌고요. 네. 지금도 백화점 물건은 백화점에 가면은 한국이 더 비싸다는 느낌이에요. 그럼 교수님 월급 받으시면 일본 네. 은행에 그동안 저축을 하셨었어요. 마이너스 금리인데. 네. 저는 근데 네. 뭐 굳이 일본에만 둘 필요는 없으니까 네. 조금 분산해서 두긴 했는데 네. 그 일본 은행의 예금은 마이너스 금리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아까 2000년대 그 출생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렇게 많이 준다는 거, 이자를 많이 얹어준다는 거에 대한 그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꽤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물가가 오른다는 것도 최근 네. 현상이니까 네. 그것도 약간 신기하게 반응을 해요. 아, 그렇군요. 자, 이제 그 어쨌거나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피해서 3월에 7월인가지 금리를 올려서 0.25% 정도 왔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BOJ가 금리를 어떻게 할지가 이제 관심사예요. 특히나 이제 8월 총과 그때 금리 인상 단행했을 때 이게 전 세계를 좀 흔들 정도로 그 위력이 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네. 우선 뒷부분에 말씀하신 네. 그때 금리를 올렸을 때 8월에 소위 그 검은 뭐 월요일 해가지고 네, 맞아요. 전 세계 그 주가가 한번 요동을 막 굉장히 폭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미국이나 일본 매체를 보거나 전문가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그 당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투자가들이 미국 주식을 팔면서 네. 그렇게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그 주가가 막 내려가니까 투자했던 일본 자금들도 네. 자금을 회수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도 어느 정도 촉발이 되고 네. 했다. 그러니까 주 원인은 그 당시에 그 일본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네. 그 미국에서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엔캐리 청산이라든가 엔캐리 청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런 그 견해도 많긴 하지만요. 주 원인은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엔캐리 트레이드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한국인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한국에서 일본을 보는 그 두 가지 시각, 제가 좀 왜곡된 두 가지 시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을 무시하거나 이제 일본은 정말 망했어, 아무것도 아니거나 라든가, 어떨 때는 또 반대로 일본을 과대하게 생각을 하세요. 네.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렇게까지 전 세계 시장을 요동치게 할 만큼 그 당시 움직였다는 어떤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보도를 보면은 별로 한국 외에는 그렇게까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더구나 시점으로 본다면은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곧바로 그 검은 월요일이 온 것이 아니라 네. 금리를 조금 처음에 시점을 인상했을 두고, 때는 별로 예, 반응이 예,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검은 월요일이 왔을 때는 대부분의 미국 언론의 보도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은 조금 한국에서도 한번 생각을 달리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는 일본 BOJ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기조였는데, 네.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예, 좀 주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관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 거라고 네. 보세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관망이고 관망을 이어나갈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관망에서 다시 인상을, 결국에는 인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라는 것은 네. 이게 이론상으로는 끝없이 진행하는 것이 양적 완화지만, 하지만 이것도 국채를 계속 산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언젠가 멈춰야 되거든요. 네. 멈춰야 되는 것이 이제 작년 시점이었는데 작년에 완전히 멈추질 못하고 네. 아직까지 관망 상태인데, 이 장기적으로는 멈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상황이 호전되면은 금리 인상을 다시 할 거예요. 근데 네. 그 상황이 호전된다는 것이 일본에서 경기가 잘 돌아가가지고 네. 기업의 실적이 좋고 또 임금 인상이 원하는 대로 네. 좀 임금 인상이 있어가지고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좀 많이 거쳐서 네. 그래서 일본 재정이 그렇게 압박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엔화가 지금 미일 금리 격차 때문에 네. 또다시 엔화가 막 엔저로 가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 엔저가 160엔을 지지하기도 어렵다. 근데 라면 근데 BOJ가 160엔은 꼭 지지하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은 금리 인상을 카드 하나로 또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157 네네네. 정도 되더라고요. 네. 150에서 한번 막았었는데 네. 이거는 결국 붕괴가 됐어요. 그런데 그 150이 붕괴됐을 때 일본 경제에 큰 충격은 없었어요. 그래서 160으로 후퇴를 했고 160도 한번 막았어요. 네. 네, 지금 이제 이 160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160이 깨져도 큰 충격이 없다면은 다시 160에서 165 정도로 후퇴할 것인가, 네. 여기에 따라서 또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또 미중 마찰이라든가 트럼프의 당선이 네. 전 세계 경제에 얼마나 그 영향을 주는가.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 기업들에게는 이제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나 중국에서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쪽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은 일본 경기도 좋을 수가, 기업 실적도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때는 또 금리 인상을 망설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해서 바뀔 글로벌 경제 환경에 각국들이 지금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걸 실익을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한국도 지금 딱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나쁠 것인가, 불안감은 굉장히 증폭돼 있잖아요. 근데 경제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돼 있다는 건 어쨌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안 좋은 상황인데, 하지만 이게 어떤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 정말로 관세를 뭐 20% 이렇게 올려, 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뭐 100%막 이렇게 올려, 이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만약에 그렇게 올렸을 때 미국은
그렇게 올린다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가 되게 쉬울 텐데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또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고 네. 금리를 이런 것들이 과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금리를 올린다 할 것 같으면 여론이 좋아질 것인가?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도 그걸 멈추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네. 대응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고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해소되는 걸 좀 기대하고 있을 텐데 네. 실제로 어쨌든 간에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일본 하면은 뭔가 차근차근 뭔가 많이 준비를 할 것 같다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기업들이나 정부가 하고 있는지요? 네. 일단 기업은 제가 해외 생산 해외 판매가 기본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 1기가 있었잖아요. 네, 트럼프 1기에도 막 트럼프가 겁을 많이 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일본 기업들의 반응이 그렇다면은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겠다. 그래서 도요타가 미국의 공장을 더 많이 짓겠다 네. 하는 식으로 그때 반응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미국으로 생산 설비를 많이 옮긴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완충 장치가 될 것이고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기들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붙을 염려는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은 멕시코에 있는 공장들은 좀 걱정을 하고 그래서 그 공장들을 생산을 좀 줄이고 미국에서 더 많이 할 것인가 고려하고 있고 네. 또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미국에 보내면은 그게 과거에는 코스트를 다운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해졌기 때문에 그 공급망에서 되도록이면 중국을 통하는 그 공급망은 네. 축소를 시키려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좀 축소가 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일본 네. 기업들이. 아. 한국 기업과 뭔가 같은 동병상련이니까 같은 협업을 통해서 공급망에서 중국을 좀 배제하거나 축소하고 네. 한국과 일본이 그 공급망에 좀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노력들도 네.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공급망 다각화라든가 재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 우방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마련하는 거 네네. 그거를 이제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만큼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자, 이제 이렇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대응책을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일본에서 우리 한국을 보실 때 아니면 한국 네. 다녀가시면서 우리 네, 네. 한국의 대응책을 보시면 네. 어떻다고 진단하세요? 네. 네. 아까 일본이 세계 2위에서 3위, 4위 뭐 이렇게 계속 내려간 걸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이제 그거를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요. 특히 젊은 세대는 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세대로부터 들은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나는 강한 나라, 뭐 큰 나라, 막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 나는 그냥 편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내 직장 있고 젊은이들이 그래요. 네, 내 직장이 있고 내 집이 있고 그냥 내가 살수면 된다. 그래서 일본 전체의 어떤 방향이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노동자나 아니면 정부도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도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는 굉장히 양극화. 일부 굉장히 좋은 직장에 가면은 임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이면에는 또 아예 직장이 없거나 네. 직장을 가졌지만 비정규직이거나 굉장히 임금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젊은이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의 고용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고 아우성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에게 좀 더 많은 정규직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회로 재편을 해 가면은 네. 그 아이들이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편한 나라를 우리도 지향을 하자.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을 젊은이들은 정말 동등하게 보고 있어요. 네. 그만큼 한국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네네. 한국을 젊은 애들은요. 네. 저희 세대는 과거에 한국이 자기네들보다 훨씬 못 살았던 시절을 약간 경험을 낮잡아 보려는 했으니까 게 아직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있는데 아직도 젊은이들은 제가 안 그렇다는 거죠.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미 이렇게 일본과 동등하게 된 이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말고 이제는 저성장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 저성장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고도 성장을 막 구가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고 아무리 네. 노력해도 중간 정도의 성장도 어려운 어떻게 네. 보면 2% 미만의 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떤 고착화된 구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목표가 뭔지 삶의 지향이 뭔지 행복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을 좀 많이 만들어야 네. 되는데 네. 그게 우리 기업들이 이제 잘 해내야 될 몫인데 그러니까 정부와 또 기업들도 같이 이렇게 노력을 네. 해야 되고 네. 특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오면 네. 기민하게 잘 대응을 해서 네. 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이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현재 상황에서 그럼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한국 경제가 마치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을 닮은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좀 경계해야 될지 끝으로 말씀. 저는 이미 해주세요. 그렇게 갔다고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저성장도 한국도 고착화됐고 일본이 실패했던 것은 한국도 실패를 했고 그러니까 고령화도 일본이 막지 못했듯이 한국이 막지 못했고 우리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네네네. 네. 또 저출산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업의 사업 재편도 일본이 한때 실패했죠. 90년대하고 한 2010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철강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전, 반도체 해가지고 전부 다 중국인 한국 기업이 영역을 내줬잖아요. 네. 네, 지금 한국 기업도 사업 재편의 그 시기를 좀 놓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어느 기업이 어렵다, 어느 기업이 어렵다.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되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우리가 실패했던 걸 그냥 받아들이고 자 기업은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그리고 이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까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젊은이들 일자리를 위해서는 또 노동단체도 협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네. 정부에서도 적절한 그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 지원이라든가 네. 이게 네.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이미 실패했으니까 이 실패한 상황에서 저성장 상태에서 이제 기업을 도와줘야 되고 네. 또 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노동 시간이나 노동 강도를 좀 낮추는 대신에 임금을 낮추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정년 연장을 하는 대신에 확실하게 임금을 깎아서 네. 청년들의 고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다 좀 것도 나눠 가질 수 그쵸. 있는. 네. 그것들이 저는 굉장히 한국 사회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타산지석에 교훈을 삼을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국제학술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4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역사상 투자가로서 가장 성공한 인물 중 하나겠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 워렌 버핏의 책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례스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워렌 버핏이 직접 쓴 책은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 쓴 책은요. 네. 주주서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주주서한이랑 일부 언론에 기고한 거예요. 네. 이 책은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 언론에 비춘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정확한 원제는 포춘으로 읽는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 포춘이면 미국 경제지 그쵸. 말씀하시는 유명한 거죠? 경제 잡지죠. 네. 이 책을 엮은 사람이 뭐냐면 경제 잡지 포춘의 편집장 출신인 캐롤 루미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여성 여기자로 굉장히 네, 경제 분야에 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워렌 버핏의 오랜 주주였고 아하. 그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에. 예, 그 워렌 버핏의 버크셔의 오랜 주주였고요. 네. 워렌 버핏의 오랜 친구였고 가장 중요한 건 워렌 버핏 주주 서한의 무료 편집자예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글이 좋잖아요. 버핏이 원래 글도 잘 쓰지만 네. 또 전문가가 붙어서 만져준 또,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마사지 해준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해주는 그 역할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이 책은 196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7년간 포춘에 보도된 워렌 버핏에 관한 관련된 글들을 글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꽤 책이 두꺼운데 네. 이게 뭐냐면 보통 워렌 버핏은 주주서한을 보시거나 아니면 투자 전문가들이 버핏 책을 쓰기 때문에 주로 투자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네. 이건 언론에서 쓴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반영되어 있어요. 워렌 버핏에 대한.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책이 좀 두껍다는 단점을 빼고 읽는 재미로만 약간 따지면 역사 같은 느낌도 있을 것 그렇죠. 그리고 같아요. 이제 약간 저널리즘 바탕의 글이기 때문에 좀 말랑말랑하잖아요. 네, 분석적인 네. 글보다. 그래서 그런 좀 연대기적으로 언론에 비춘 버핏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재미난 책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의 영어 원제는
탭 댄스 투 워크입니다. 탭댄스 추는 거요? 네, 탭 댄스 추면서 이제 버핏이 한 얘기거든요. 나는 매일 즐겁게 탭 댄스를 추면서 일하러 간다. 아유,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제 참 행복한 탭 댄스 투 워크라는 게 영어 원제였습니다.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무명 시절부터 최고의 그 이제 그 기부자이자 투자자로 자리매김할 때까지의 큰 성공을 이루기 전에 또 그 버핏의 모습도 엿볼 수 있어서 예.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책이. 근데 예. 이제 여기 보니까 저도 목차를 쭉 봤어요. 내 인생 최고의 조언이란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이게 예. 어떤 내용을 이게 담았습니까? 포춘이 잡지사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 이 잡지에서 기획을 했답니다. 10년에 걸쳐서 20명의 유명 인사들을 만나서 집중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살면서 받았던 당신 인생의 최고의 조언이 무엇이냐. 정말 위대한 대단한 사람들인데 기업가들이죠. 그 사람들은 또 누구한테 조언을 예. 받았을까?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그 20명 중에 한 명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이제 물어본 거죠.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조언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버핏이 대답이 최고의 조언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최악의 조언을 어머나. 떠올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그 최악의 조언을 해준 사람이 워렌 버핏이 평생 동안 자기 인생의 롤 모델이자 멘토로 생각했던 인물이 둘이었거든요. 네. 하나는 자신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 네. 아버지에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물려줬죠. 자기 첫째 아들한테는 물려줬을 거예요. 네. 그 하워드 버핏. 그러니까 첫째 아들 이름이 하워드 버핏이거든요. 그다음에 자기의 스승인 뭐 현대증권분석의 아버지 벤자민 그레이엄.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최악의 조언을 해줬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 자기가 1951년도에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네. 증권 비즈니스를 뛰어들려고 그랬을 때 네. 제가 두 사람한테 상의했더니 둘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음흠. 왜 그러냐면 네. 지금은 주식에 발 담그기에 적합한 때가 아니다. 그 당시에 다우지수가 1년 내내 200포인트 정도였대. 지금은 낮아 보이지만 그 당시 꽤 높은 이게 수준이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생각하기에 네. 워렌 버핏 아버지도 증권 중개인 출신이잖아요. 네. 나중에 하원의원도 했었지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벤자민 그레이엄도 당대 최고의 투자 이론가자 또 투자 전문가였는데 둘 다 너무 높아. 지금은 너무 높으니까 발 담그기 들어가지 마. 적합하지 않아. 그때 200인데 지금은 4만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핏이 이제 이 두 말을 결론적으로 안 들었죠. 조언을 따르지 않았죠. 네. 그러면서 근데 오히려 이 조언을 듣지 않은 게 어찌 보면 스승의 조언을 따른 것과 똑같아요. 스승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가 생각하는 옳고 그른 것은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동의하느냐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 벤자민 그레이엄 스승의 얘기를 따른 셈이네요. 따라서 아버지와 두 분의 지금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안 해버리고 내 뜻대로 했다. 해서 성공한 소신대로. 거죠. 이게 최악의 조언이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대목에서 또 그 얘기를 하죠. 현명한 투자자 얘기를 또 합니다. 네. 현명한 투자자란 자기 스승이 쓴 책이 굉장히 거기에는 정말 수많은 뛰어난 조언들이 많은데 가장 네. 중요한 것은 안전 마진과 네. 시장의 변동성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에 관한 그 지혜는 너무너무나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요 인터뷰에서 1956년대 초에 워렌 버핏이 그 스승의 회사 벤자민 그레이엄 회사에 같이 직원으로 있었거든요. 그 회사를 떠날 때 스승이 했던 얘기를 해줍니다. 항상 네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버핏은 제가 최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스승과 아버지의 보면 말을 주위에 조언을 안 많이 들었죠. 구하는데 예. 그게 안 맞을 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잘 구해야 돼요. 네. 특히 이제 유튜브에 나온 거 보고 조언은 그건 조언이 아니고 멘토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 네, 그래요. 그 이제 이 버핏이 남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스승이라면서요. 아니, 저도 몰랐는데 네. 이걸 보고 알았어요. 이 책을 근데 보고서. 이제 오랫동안 그 예. 전국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경영대학원생들을 예. 버크셔스웨이로 초대하는 행사를 매년 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한 해에 많을 때는 100회도 넘게 했더라고요. 아, 그렇게 저도 많아요? 처음 알았어요. 이 책을 보면서. 아, 정말 열정이 많았군요. 예, 그 학생들한테 자기가 스승으로 기억되고 싶은 것이 굉장히 강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관련돼서 이 책에 좀 실려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학생이 물어봅니다. 뭐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인터뷰였었기 때문에 금융위기에 네. 관한 것도 물어보지만 네. 그중에서 하나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걸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가장 성공한 투자가 중에 하나인데 네. 투자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느냐. 라고 학생이 물었어요. 물었죠. 그때 네. 버핏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냥 많은 것을 읽을 뿐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읽어요.
우리가 페트로차이나에 5억 달러를 투자할 때도 내가 한 일이라고는 그 회사의 연례 보고서를 읽은 것뿐입니다. 페트로차이나면 중국의 그 석유 천연가스 공사. 그쵸. 예, 네. 맞습니다. 2003년도에 페트로차이나 주식을 10% 이상 사가지고 네. 한 1,500가 벌었을 거예요. 2008년도에. 근데 저도 이 책 보고 다시 알았는데 그 번 돈으로 미국의 다른 정에서 샀다고 다 까먹어요. 그래, 버핏도 네. 내용 나오더라고요. 버핏은 네. 결국 페트로차이나로 해서 정회사로 본 돈은 딴 정회사 투자했다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버핏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또 이 측에서 이제 그 전문 투자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또 물어봐요, 학생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네. 그 버핏이 한 얘기가 당신이 만약에 주식을 직접 사고 파는 적극적 투자가가 아니라면 늘 하는 얘기죠. 저비용 인덱스를 사라.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두 번째를 제가 자세히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한 번에 사지 말고 천천히 나누어서 사라. 아, 그거를 안 하셨었군요. 네. 그 왜냐하면 S&P 500도 되게 높을 때가 있거든요. 네, 고점이 돼서 사서 잘못 사면 한 10년 동안 이게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핏 얘기는 시간을 나눠서 살아.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매입하려 들지 말라 주식을. 네. 그래서 저비용 인덱스 할 때도 나누어서 사는 것이 좋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어디서 주워 들었거나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제가 어디서 대충 읽은 걸 가지고 투자 전략으로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건 전략이 아니다. 네. 왜 그러냐면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히려 경제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쉽다. 네. 근데 주식시장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다른 문제고 어려운 일이다. 네. 우리가 보통 경제와 주식이 일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 않거든요. 코스피 경험적으로 전체가 아시죠? 좋다고 해서 그죠. 내 종목이 좋은 것도 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 평균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 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주식을 사거나 잘못된 시점에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계속 나누어서 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최악의 투자 결정은 뭐라고 하던가요? 아까 그 정의회사 말고 있지 않을까요? 예, 최악의 투자 결정 중에 버핏이 한 얘기 뭐냐면은 자기가 사지 않은 것이 최악의 결정. 그러니까 자기가 사지 않은 종목들로 된 손실을 기회비용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네. 그 손실은 엄청날 것이다. 아, 예, 네. 엄청날 것인데 그렇지만 이제 버핏이 얘기죠. 근데 투자는 원래 그런 것이다. 골프 선수가 네. 매번 홀인원을 한다면 네. 그 골프 경기가 재밌겠느냐. 그렇죠. 더 그러니까 이상 홀인원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투자도 가끔 내가 이제 홀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수를 해야만 되는 거고 그 실수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을 해서보다도 네. 해야 될 걸 하지 않아서 이것이 내 투자에서 항상 최악의 실수였다. 네. 아까 이 책 제목이 원제가 탭 댄싱 투 월크 네, 그렇죠. 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즐겁게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즐겁게 너무너무 할수 있는 즐겁다는 그런 거죠.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1989년도 포춘 기사였습니다. 억만장자가 사는 법이란 기사 일부였다고 그러는데 당시 버핏의 나이가 59살. 그 당시에 재산은 지금 훨씬 더 많지만 36억 달러. 버핏이 현재 재산의 70%가 60세 이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이에요. 5조밖에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버핏은 자기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일한다 평균. 네. 그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나는 20살 때부터 그렇게 줄곧 해오고 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투자와 자본 재배치고. 네.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좋아하는 일도 하지만 네.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내 손으로 직접 다 선택했다. 음. 그게 가장 중요하다 결국은. 좋아하지 않거나 존경할 수 없는 사람과는 나는 아예 교류도 시작하지 않았다. 부럽네요. 네. 네, 그건 마치 결혼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버핏이 뭐냐면 자기가 존경할 만하고 좋아할 만한 사람을 자기 주위에 둘러싸게 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삶의 일관성.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그 햄버거 먹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과 맨하탄에서 만나서 햄치즈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었는데 네. 그 사람은 또 다음에 만나기로 했는데 네. 그 사람이 오늘 뭐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버핏이 만나자마자 지난번 그 식당으로 갑시다. 한번 갔던 식당 아닙니까? 그랬더니 버핏이 한 얘기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왜 다른 곳에 가서 위험을 내가 감수해야 하죠? 혹시 더 맛없을까 봐? 그렇죠.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식당에 가면 내가 어떤 것을 먹을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뭐하러 가냐. 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런 네. 어떤 삶의 일관성 같은 것들도 이 사람이 자기 삶을 더
고집스러운 즐겁게 부분도 사는 있고. 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고집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원 센터장과 함께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읽어봤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